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점점 기이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띱니다. 아래는 그런 유형의 긴 공포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어느 날, 나는 작은 고시원을 탈출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집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괜찮고 저렴한 원룸을 발견하게 되었다. 집주인은 친절했고 방 상태도 나쁘지 않았기에 나는 바로 계약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 집은 오래된 건물 2, 3층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았다. 그러나 이사 첫날부터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집에 들어서면 항상 한기가 돌았고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가을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하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손잡이가 마치 누군가 만진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엔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방에 들어서자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았다. 전등 스위치를 켜도 불빛은 깜빡거리며 방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피곤한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샤워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던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방 안에서 누군가의 낮고 가느다란 웃음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진 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지만 방 안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집 내부를 점검했지만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강한 스산함만 느껴질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물관리인에게 문의해보니 나 이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관리인은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것 아니겠냐며 웃어 넘겼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온종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저녁을 먹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 우연히 동네 주민 한 분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자 그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3층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 3층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해 주민들이 집을 꺼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불을 끄지 않고 잤다. 그러던 새벽 나는 꿈결에 어깨를 누군가가 누르는 듯한 느낌에 깼다. 다시 불안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뚜렷한 여성의 흐느낌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곧바로 불을 켰지만 방 안은 전과 동일하게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분명 닫아두었는데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었고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짐을 싸면서 문득 창가를 바라봤다. 창문에는 인간의 손자국이 남아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아무래도 어린아이의 것처럼 작았다.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밤 침대에 누워 벽을 응시하고 있을 때 벽지의 흐릿한 무늬 속에서 내 눈에 생경한 문구 하나가 나타났다. 붉은색으로 쓰인 듯한 그것은 일종의 경고처럼 보였다. 다급하게 불을 켜 확인했지만 벽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잠에서 깼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과거의 경험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그곳에서는 더 이상의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때때로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면 등 뒤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에 기분이 언짢아지곤 한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그 집에 대한 이야기나 경험담을 찾아보기도 한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나는 문득 그 집에서 나의 경험이 마치 저주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몇 년이 흘렀고 그저 기억 속의 하나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남아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니 있는 공포썰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제목 그대로 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끌리는 게 있어서 클릭했다. 글쓴이는 유난히 평화롭던 어느 여름날 저녁에 이야기를 시작으로 풀어나갔다. 당시 그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목적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다. 그 마을에는 낡은 전통 한옥이 있었고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머물지 않는 곳이라 한층 더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곤 했다.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은 짐을 정리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글쓴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창밖으로는 무성한 나무들이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달빛은 살며시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일어나 창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그러나 저 멀리 보이는 것은 달빛 아래 춤추는 나뭇잎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자리에 눕는 순간 이번에는 방문이 끽끽 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하지만 방문 밖으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복도를 거쳐 다다익선 마루로 이어지는 소리였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무작정 그 소리를 따라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따라가니 어느새 마루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오래된 목조 바닥 아래로 끌려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끌어당기려는 듯한 강한 힘이 느껴졌다.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멈칫했다. 그곳에서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심해라. 여기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림자는 사라지고 공기는 다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뭔가에 홀린 듯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이 생생하게 느껴졌지만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두가 그 무렵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한마을의 오래전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집을 떠났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그날의 발자국 소리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라 아직도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그날의 공포를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 때로는 아주 흔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가장 진실한 공포를 담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공포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를 늘려보겠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순수 창작이며 실제와 무관합니다. 몇 해 전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으며 공기도 맑아서 서울에서의 번잡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던 나에게는 완벽한 장소였다. 집 주인은 이 집이 100년 된 전통 한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마을의 역사 일부라고 했다. 처음 이사한 날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벽장의 얼룩과 벗겨진 벽지,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집안에 찬바람이 도는 느낌이 들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뒷산에 작은 사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들은 그곳을 방문하면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흥미가 생긴 나는 사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늦은 오후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시간에 나는 뒷산으로 향했다. 사당은 작은 계곡 옆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찾기 어려웠다. 간신히 도착한 사당은 무언가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당 안에는 몇 개의 낡은 주술 도구와 오래된 초가 있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 정기적으로 드나들어 돌보는 것 같았다. 사당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가지 마세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놀란 마음에 서둘러 사당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안방 벽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중얼거림과 뭔가 긁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어 벽장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잠을 설치게 된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결국 마을의 한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인은 심각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살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외면당했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라며 그녀를 사당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그곳을 지키도록 저주했다고 했다. 이후로 그녀의 원념이 집에 깃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내가 그 사당을 방문하면서 그녀의 존재를 깨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노인의 말대로 나는 사당을 다시 방문해보기도 했고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다. 심지어 낮에는 창문에 사람의 형체가 보이거나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무서움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자 결국 나는 이 집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날 나는 마침내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몇 주 후 내 전화로 이상한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그녀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발신 번호는 알 수 없었고 나의 해프닝 같은 경험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여자가 지금도 그 사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소름이 돋보는다.